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책 리뷰 시간인데요. 저는 이나입니다. 제 옆에는 예, 두수 앞을 보는 장자방입니다. 네, 오랜만에 돌아온 책 예, 리뷰입니다. 그간 잘 지내셨죠? 예, 우리 2주마다 한 번씩 하죠. 네네. 오늘 책은 소설보다 재밌는 정치 승부수들의 게임 전략, 예, 파워 게임의 예, 법칙입니다. 이 책 어떤 책일까요? 예. 이 책은 딕 모리스라고 한 사람이 지었는데요. 영어 원제목은 파워 플레이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대통령 승부들의 이제 힘 있는 사람들의 그 역할들을 쓴 책인데요. 이제 번역되기를 이제 파워 게임의 법칙 이렇게 됐고요. 딕 모리스라는 사람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클린턴 대통령을 재선시키는데 공을 세운 사람. 예, 오, 그래서 그리고 이 사람이 또 그 신군주론이라는 책을 신군주론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미국 정치의 신마키아벨리스트 이렇게까지 이제 불렸던 오. 사람입니다. 그러면 책을 보기 전에 원래 그 저자가 살았던 시대상을 봐야 그 책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잖아요. 예, 예. 이분이 살았었던 시대는 어떤 특징을 갖고 아, 있는지. 예. 이분이 이제 태어난 거는 뉴욕에서 태어났고, 오,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민주당, 그러니까 뭐 여성 운동가들도 그 컨설팅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결정적으로는 이제 그 클린턴의 성장, 클린턴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나올 때까지 이제 주요 선거에 조언을 했다가, 어, 클린턴 대통령이 처음으로 대통령이 되는 1992년 선거에는 큰 역할을 못 합니다. 그때는 이제 좀 다른 분이 했는데 이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재선 선거를 할 때 1996년 그때는 어떤 상태였냐면 모두가 이제 클린턴은 끝났다. 예, 어, 절대로 재선 못 한다. 왜 그랬냐면 당시의 미국 정치는 그러니까 1980년 레이건 대통령이 두 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부시가 대통령이 해서 네. 그 12년 동안 공화당이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었고 거기에 클린턴 대통령이 가감하게 이제 도전을 해서 당시 이제 그 이츠 이코노믹 스프티 이렇게 말하는 우리가 번역되기를 뭐냐면 중요한 문제는 경제야 멍청아 뭐 이런 구호 멍청아 문제는 경제야 뭐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 그 구호를 내세워 가지고 당시 아버지 부시의 재선을 꺾어버린 그래서 이제 오, 미국에서 공화당이 민주당이 오래간만에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클린턴 대통령이 될 때 상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이 대거 들어가고 미국 정치에 새바람을 일으키는데 이게 일종의 이제 역풍을 맞아가지고 그런 게 막 이제 실패하면서 클린턴 대통령은 이제 재선 끝났다. 어. 이럴 때 이제 딕 모리스가 가서 재선을 만들어내는 신화를 만들어낸 거죠. 와, 대단하신 분이네요. 이렇게 예, 예. 들으니까.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요. 1장이 이제 상대 이슈를 선점하라라는 전략을 이분이 말하세요. 예, 예. 이분이 말하는 이 전략 어떻게 대통령으로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네. 네 예. 분 해가지고 말씀 한번 예, 해주시겠어요? 예. 이 책은 이제 제 6개의 중요한 주제를 뽑고 있는데 그래서 등장하는 대통령이나 유명한 정치인이 한 20분 정도 됩니다. 와, 그런데 이제 1장은 딱 네 사람이 등장해요. 네네. 예, 이제 아까 말했던 아버지 부시가 아니라 이제 아들 부시. 네. 예, 아들 부시와 그다음에 클린턴. 음, 예, 이제 딕 모리스가 했던. 네. 그다음에 또 하나 프랑스 대통령으로서 프랑스 최초의 사회당 대통령이 됐던 미테랑. 어, 그리고 이제 이런 자기가 말하는 이 일장의 선거 전략의 실패 사례인 넬슨 록펠러라고 하는 뉴욕주 지사 이렇게 네 사람 이야기가 일장에 등장하고 오늘은 네네. 요 책의 일장만 다루겠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은 그 아들 부시에 대한 내용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이제 아들 부시는 이게 클린턴 다음에 대통령이 될 때 2000년 선거입니다. 이제 92년부터 2000년까지 클린턴 고어 부통령이 고어였죠. 엘 고어라고 이 사람들이 그 미국 그 정치에서 민주당의 이제 그 상승세를 끌어왔고 그래서 2000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다시 엘 고어가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아들 부시가 등장해서 이제 엘고를 꺾는 일인데 여기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네. 앞에 이야기했던 레이건 부시가 미국의 그 신자유주의를 가져왔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클린턴 고원은 어떤 행태를 가져왔냐면 그것을 좀 흡수해서 그러니까 중도 자유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신자유주의를 상당히 흡수한 행태로 클린턴 정부가 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공화당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 클린턴 집권 8년을 뺏어와야 되는데 네네. 여기에 이제 당시 공화당 분위기는 뭐냐면 옛날 레이건으로 돌아가자. 레이건 시대의 구호처럼 해서 이겨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아들 부시는 그 노선보다는 좀 더 중도로 이동하는 형식을 취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제 선거 전략을 펼치게 돼요. 그럼 중도 자유주의 뭐 이렇게 중도 얘기하셨는데 어떤 거를 중도라고 말을 하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 몇 가지 큰 쟁점들이 있어요. 중도의 여부를 보는 게 예를 들어 이제 복지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제 네. 복지는 이런 보수주의에서는 복지를 좀 개인의 책임에 가깝게 보고 진보는 좀 사회적 책임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제 미국의 보편적 복지를 좀 더 확대하려고 하는 것이 주로 민주당 계열이고 개별의 좀 선별적 복지를 통해서 진짜 가난한 자에 대한 책임 네. 그 외에는 본인이 책임져라. 이게 이제 미국의 전통적인 보수주의거든요. 네네. 네, 요런 이제 문제 하나. 또 그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게 이제 교육 같은 거. 네네. 교육에 대해서 좀 더 일반적인 그 뭐랄까요, 뭐 소수 민족이라든지 사회적 약자들이 교육의 많은 부분을 좀 진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책을 쓰는 이쪽이 좀 이제 진보를 뜻하는 미국의 민주당 자유주의. 미국의 민주당은 이제 진보라고 하지만 대체로 이제 자유주의로 표방됩니다. 미국 정치에서는 그 계통이고 보수는 약간의 이제 전통적인 그러니까 엘리트 위주. 뭐 당연히 이제 그 정부는 뭐 교육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관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미국의 보수주의고요.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있는 게 우리가 이제 복지와 교육을 이야기했는데 흔히 쟁점이 가장 세게 붙는 게 이제 낙태 같은 여성 문제입니다. 네네. 낙태를 가지고 이제 가장 첨예에 갈리는데 미국은 낙태에 대한 허용을 지지하면 민주당 계열의 진보고요. 낙태를 반대하면 이제 가족의 가치, 뭐 낙태는 하나님 내린 뭐 생명이다 네네, 이래서 그쵸. 반대하면 이제 보수 이런 식의 미국 정치에서 첨예한 이슈는 그렇게 이제 대결을 하고 있죠. 재밌네요. 그러면 혹시 두수님께서는 어디 쪽에 좀 가까우세요? 저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진보 계열에 가까운데 네네. 당시 이제 부시는 이런 민주당이 선점할 수 있는 이제 교육 이슈라든지 네. 복지 이슈 이거에서 좀 더 그 온화한 복지, 그 온화한 보수주의 이런 걸 내걸었어요. 그때까지는 뭐냐면 그 전에 이제 자기 아버지 부시와 레이건은 이 복지에 대해서 아주 강경했거든요. 네네. 뭐라 했냐면 복지는 흑인이나 네네. 미국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게을르게 만들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가감한 복지를 하는 거는 그 세금의 낭비다. 뭐 이런 정도까지 이제 좀 그 심하게 이야기하고 뭐 또 선거 과정에서는 그런 일종의 가짜 뉴스처럼 흑인 어떤 특정 복지는 그 사람이 엄청난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뭐 복지 혜택을 너무 많이 받아서 부당하다. 뭐 이런 걸 이제 퍼뜨리듯이 그런 식의 이제 인식이 있었는데 아들 부시는 온건한 복지, 온건한 보수주의를 내걸게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민주당의 어떤 지지세를 뺏어가는데 대신 이제 이 아들 부시 선거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 그러면서도 공화당이 전통적으로 주장하는 그 보수의 가치는 또 세게 지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형이에요, 사형제도. 그러니까 그냥 그 좀 애매모호한 그 살인 사건이 있는 그 여자 사형수를 네. 막 청원이 가서 이제 좀 유보시켜 달라 그랬는데 그냥 감하게 사형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토론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그 사형제도를 워낙 찬성하니까 네네. 어떤 질문이 나오면 예수님이 사형당했는데 그에 네.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부시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사형수는 사형을 선고해야
범죄가 줄어든다. 저는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다. 뭐까지 이야기해서 아주 강경하게 그러게요. 강단이 있었네요. 그렇게 네네. 이야기해버리면서 그러니까 저 사람은 온정적 보수주의를 표방해서 저쪽 진영을 넘어가는 듯 하지만 공화당 지지자들이 봤을 때는 지킬 거는 지키는 보수주의자. 이 전략을 써서 성공하게 되죠. 맞습니다. 이 책에 나와 있었던 그대로 이제 이슈는 상대의 진영 것을 쓰지만 이제 네. 해결은 자기네 당내를 지키면서 하는 모습을 잘 바로 보였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설명을 하냐면 내가 잠시 출장 갔다 올게. 그 출장 갔다 오는데 대신 돌아올 때는 선물을 가득 사가지고 올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공화당원들을 안심시키고 당연히 우리 혜택이 오게 만드는구나. 이게 이제 아들 부시가 잘했던 일이죠. 네. 그러면은 이 다음에는 이제 클린턴 대통령의 네,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클린턴 대통령은 이제 아까 말했듯이 그 92년에 당선되고 96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뭐 집권하자마자 뭐 게이트가 터져요. 뭐 화이트 게이트라고 해가지고 자기 친한 사람의 부동산 문제가 되고 이 사람이 이제 자살까지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래서 특검이 발동되고 네네. 그래서 막 이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 백악관의 참모 그룹이 굉장히 젊은 30대들이 막 네네. 주요하는 이 사람들이 기존 정치가 12년 동안 집권하지 않은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에 네. 이제 예를 들면 예의도 없고 뭐 미국 정치에서 봤을 때는 마치 이제 비유가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청와대 같은 그런 분위기를 풍기고 그것에 대한 집중적 공격을 받아서 네. 막 굉장히 이제 지지율이 추락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미국의 이런 사회보험 제도 이런 것들을 그 의료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 네. 그 개혁위원회를 만들고 그 개혁위원회의 위원장을 자기 부인을 앉힙니다. 아하.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힐러리 클린턴. 아하. 이제 그런 데에서 이제 집중적 공격을 받아가지고 네네. 그냥 이거는 이제 그냥 그 한 번으로 끝난다. 재선이 힘들다. 네. 이런 상황이었죠. 그럼 어떤 전략을 써서 재선에 성공을 했는지 예. 궁금합니다. 바로 이제 딕 모리스 이 책의 저자가 바로 거기서 역할을 하는데 네. 첫 만남에 가서 이제 만날 때 마침 뭐 서재에 갔대요. 그 서재에서 이제 참모들하고 클린턴 대통령과 이제 참모들이 이런저런 이야기 막 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그게 그 서재에 마침 미테랑 자서전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미테랑은 프랑스 대통령이고 이제 뒤에 설명할 거지만 네네. 1981년에 그 1945년 2차 대전 이후에 프랑스의 사회당이 처음으로 집권했고요. 네. 처음으로 집권한 사회당 대통령이 바로 미테랑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미테랑 대통령이 당시 프랑스는 그 제5공화국 헌법에서 임기가 7년이에요. 근데 7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겠습니까? 거기 또 한 번 또 이 막판에 가면 또 실패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런데 미테랑 대통령이 재선을 해버려요. 그래서 14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테랑 대통령의 재선 프로그램대로 당신이 하시오라고 하면서 그 책을 보여주면서 바로 미테랑처럼 하시오라고 이렇게 딱 클린턴이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바로 네. 우리가 말한 바로 상대 이슈를 선점하고 해결하라. 이 전략을 바로 구사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지지율이 아까 클린턴 지지율이 막 추락했다고 했잖아요. 화이트 게이트도 있고 막 이랬을 때 그러면은 이분이 당선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제 이렇게 그 선거 과정보다 네. 선거 1년 전부터 바로 이제 딕 모리스가 어떤 정책을 쓰냐면 네. 바로 공화당에서 주장하는 온갖 사회적 이슈 있잖아요. 네네. 이걸 그냥 직접 그 공화당이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를 해결해 갑니다.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바로 2016년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네. 뭘 주장했냐면 경제민주화, 김종인을 영입해가지고요. 네. 뭐 예를 들면 일종의 보편적 복지, 뭐 국민 통합 이런 걸 주장해서 상대당이 해야 될 선거 쟁점을 가져가서 그러게요. 됐거든요. 여기서도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민주당을 공격했던 공화당의 예를 들면 이제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사회 보장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클린턴이 가감하게 그것들을 수용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총기 정책 같은 경우에서도 총기 보유 같은 거에 뭐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걸지만 또 공화당이 주장하는 거는 또 수용하면서 그래서 그러면서 클린턴이 당시 이 전략을 뭐라고 명명했냐면요. 우리가 삼각형을 트라이앵글이라고 네. 하잖아요. 트라이앵글 앵글레이제이션이라고 부르나 영어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트라이앵글레이션인가 이렇게 해서 네. 삼각축 전략을 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네. 대통령은 한 칸 위에 있고요. 네. 민주당과 공화당이 싸우는데 그거를 내가 가운데서 이해 조정하는 이게 삼각형의 양쪽은 공화당, 민주당. 네네. 내가 대통령으로서 이거를 조정해서 중도적인 정책을 취한다. 이런 삼각형 전략 뭐 이렇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겠죠. 그 삼각형 활용 전략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네네. 이 정책이 바로 공화당의 이슈를 민주당 대통령인 클린턴이 가져와서 해결해 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 책의 핵심이지만 상대 당이 주장하는 이슈를 선점하고 해결하라. 그거죠. 네, 그러면 아까도 계속 언급됐었던 미테랑 대통령 얘기를 이제 다시 들어볼까요? 예, 미테랑 대통령은 이제 뭐냐면 그 흥미진진한 게 미테랑은 프랑스 정치 제도의 특징이지만 좌우 동거 정부가 가능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하고 좀 조금 유사한 측면이 있냐면 대통령이 있고 총리가 있어요. 미국은 국무총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는 총리는 국회에서 뽑고 대통령은 직선을 해요. 그러니까 사회당 대통령인 미테랑이 탄생했는데 그 의회는 공화당이 다수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프랑스식 공화당이 공화연합이 다수가 돼가지고 누구를 뽑았냐면 그 당시 이제 시라크 총리를 뽑게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대통령과 총리가 각각 당이 다른 겁니다. 그러게요. 그런데에서 이제 그 프랑스 미테랑은 사회당 정부였잖아요. 네네. 프랑스에 최초로 거의 한 45년 만에 40년 만에 집권했으니까 혁명이네요. 예, 그러니까 45년부터 80년이니까 35년이군요. 그러니까 이제 온갖 그 기업들을 다 국유화 시켜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조언은 뭐였냐면 네. 전문가들이 정부가 50% 정도에서 60% 사이만 지분을 확보하고 민간자 지분을 두고 국유화를 시켜도 약간 국유화 반 민자 반을 섞으려고 그랬는데 당시 그냥 미테랑 대통령의 그 사회주의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철도, 공공전기 뭐 이렇게 수도 뭐 이런 그 웬만한 걸 다 국유화 시킵니다. 거의 100%. 그러니까 이제 이 자본주의 나라에서 사회주의 정부가 들어서서 국유화 시켰으니 그 후유증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프랑스에 있던 기업가들이 막 외국으로 탈출을 하고 돈이 빠져나가고 투자가 끊기고 너무 소름 끼쳐. 그러니까 실업률이 늘어나고 경제는 엉망이고 이 상태를 수습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또 시라크가 등장하니까 네. 미테랑 입장에서는 그걸 이제 대통령이 총리를 계속 반대하면 싸우면 되는데 바로 이때 바로 뭐 어떤 전략이 냐면 시라크 총리에게 모든 걸 다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라크 총리는 국유화됐던 기업을 바로 다 민영화를 시킵니다. 다시 또 100%.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네. 이게 나라냐? 약간 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나라냐 이거예요, 그렇게 진짜. 됐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미테랑의 불만이 시라크로 다 돌아왔고 시라크는 다 민영화 시켜서 이제 경제가 잘 되고 못 되고는 미테랑의 책임이 아니라 시라크 총리의 책임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프랑스는 다음에 어떤 선거가 되냐면 그 1988년 미테랑의 재선 선거에 공화연합의 후보가 누구냐? 시라크 총리예요. 이쪽 사회당 후보는 미테랑 대통령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재밌는 그 선거에서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토론을 할 때 예를 들면 미테랑 후보, 시라크 후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미테랑 대통령이 이럽니다. 토론할 때마다 시라크 총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계속 총리라고 불러요. 자기는 대통령이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거는 이제 그 기술적인 측면이지만 거기서도 압도한 거예요. 나는 대통령, 너는 총리. 약간 상하를 이렇게 그렇죠. 딱 구분 대통령 선거에 너는 총리감이야. 나는 대통령 이렇게 하면서 당시에 이제 시라크가 한 이 민영화 정책에
어쨌든 민영화 정책을 또 했는데 그냥 곧바로 또 잘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경제 어려움 이런 걸 다 이 시라크가 책임지는 형식으로 해서 바로 뺏어갔고 이 86년부터 88년의 교훈을 바로 10년 뒤에 네. 딘 모리스가 클린턴한테 제안해서 클린턴이 그 전략으로 다시 재선에 성공하는 예, 그런 것까지 연결됐죠. 아주 재밌습니다. 그럼 제가 제일 기대했었던 거예요. 안타깝게 실패한 대통령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분 록펠러 대통령인데요. 예. 어떻게 실패했는지. 예. 네. 이 록펠러는 이제 대통령 후보까지는 됐는데 대통령 후보도 실패하군요. 사실은 뭐냐면 뉴욕 주지사고요. 이름은 네네, 정정하겠습니다. 뉴욕 주지사. 네. 넬슨 록펠러인데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미국의 록펠러 가문 3대 가문 있잖아요. 뭐 철강왕 카네기, 이게 스탠다드 오일의 록펠러. 그다음에 하나가 누구죠? JP 모건. 그런 게 있는데 이 록펠러 가문이 바로 이제 미국의 석유를 스탠다드 오일을 장악해서 거기에 손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벌 3세네요. 예, 재벌 3세. 재벌 3세인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이분이 공화당인데 네. 뉴욕 주지사를 했으니까 뉴욕은 미국의 민주당의 지금은 민주당의 성지잖아요. 네. 캘리포니아하고 뉴욕이 그러니까 완전히 젊은 세대의 그러다 보니까 바로 공화당 내에서 가장 자유주의자. 그러니까 공화당 입장에서는 중도에 서 있어서 가장 확장성이 높은 후보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공화당 그 후보의 제가 알기로 62년 60년, 64년, 68년 이 세 번을 도전해서 후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70년에 와서 이분이 이제 부통령이 돼요. 포드 네. 대통령 시절에 포드가 뭐냐면 이제 닉슨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나서 그 승계한 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포드 대통령이 부통령이 대통령으로 승계되면서 부통령으로 지명받은 사람이 바로 넬슨 록펠러예요. 그러니까 미국 정치에서 공화당에서 가장 중도 확장성이 높은 후보였고 중도 확장성이 높은데 그럼 이 사람은 왜 실패했느냐? 네, 왜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거죠. 뉴욕에서 통하는 것이 미국 전체에는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욕에서는 자유주의 정책을 했고 뉴욕 내에서 그 흑인들의 지위 향상이라든지 대중교통을 개발하고 복지를 늘리고 교육에 가감한 투자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됐는데 그렇죠. 예, 이게 미국 전체에서는 보수적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그 공화당 내 당내 경선 앞에 우리가 봤을 때 박스트라무라스가 그런 이야기했지만 당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 또 당내 경선에서 유리하거든요. 그렇죠. 예, 확장성에 대해서는 불리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 그 대통령 후보가 되는 데서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록펠러는 그래서 실패하고 이 록펠러가 이게 또 하나 이제 그 상황 판단이 좀 미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60년대는 그러니까 미국 정치 60년대는 존 F 케네디, 네. 존슨 대통령 이런 것처럼 미국의 민주당 바람이 굉장히 셌던 네.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바람이 센 시절에서 록펠러가 가지고 있는 민주당 쪽에 이게 확장성을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유효했어요. 그러나 네. 당내 경선에 밀렸고. 근데 또 70년대에 와서 록펠러는 왜 그럼 또 실패했느냐? 네. 마찬가지로 이제 닉슨의 공화당 대통령과 포드 대통령 때에 록펠러가 다시 한번 이제 도전을 해야 되는데 네. 이때 이제 부통령으로 됐다가 도전을 해야 될 시점이 왔을 때 도전을 못 하고 본인이 뭘 하게 되냐면 포드가 이제 재선 대통령 선거에 나오면서 록펠러를 안 하고 록펠러 부통령을 사퇴시키고 새로운 그 부통령 후보를 뽑아버려요. 그러니까 록펠러로 있어서는 일종의 이제 치욕적인. 그런데 그러니까. 그 발표를 록펠러 부통령이 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포드가 시켰는데 록펠러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보면 그러게요. 좋은 사람인데 본인의 이름으로 그 부통령 후보를 그러니까 포드 대통령 후보가 부통령을 지명했다. 이걸 해서 이제 미국 정치에서 이런 그 상대 이슈를 선점하더라도
자기 기반과 자기 지지 아까 뭐 알았던 아들 부시처럼 네. 이 사람은 그래도 저렇게 가서 출장 가서 선물을 가득 가져오지만 저 사람 우리 사람이야. 이 확신을 안 주면 그쵸. 예. 그래서 당내 경선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당내 경선에서만 통과했으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아주 유력했지만 그런 실패의 사례처럼 이렇게 이제 세 사람의 성공 사례와 한 명의 실패 사례를 이 책에서 이 1장만 봐도 이렇게 흥미진진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미국 대통령 선거의 이면을 이렇게 쭉 기술한 책입니다. 그럼 이 내용이 우리나라 대통령들한테도 조금 먹힐까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예를 들었듯이 그 2016년 박근혜 대통령 시절 네. 이때 바로 상대 이슈를 가져오는. 근데 지금 현재 정치인으로서 제일 이걸 잘하는 사람이 바로 지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하고 있는 김종인 대표인 거예요. 김종인 대표가 요 최근까지 한 민주당 이 이슈를 가져오는 행식을 취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기본소득도 하자, 그다음에 경제민주화도 하자, 뭐 보편적 복지도 우리가 생각해 보겠다 이러면서 했던. 그래서 이제 이 상대의 이슈를 미리 가져와서 선점해서 그쪽 힘을 빼고 우리가 그걸 해결하면 이걸 이제 해결을 또 해내야 돼요. 자기들 방식으로. 그러면 지지가 이제 넘어가는 이런 걸 볼 수 있고요. 지금도 이제 이런 거는 앞으로 이제 이 양당 대결이 치열해지고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더 중도에 있는 사람들을 확보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항상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당내 경선에서는 요게 지나치면 당내 후보가 되기 힘들지만 그쵸. 본선에서는 누구나 가운데 있는 부동표를 장악해야 되니까 이 전략을 고려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도 말씀하신 것 같이 김종인 대표님이 말하는 발언에서 이게 약간 국민의힘 느낌이 아닌데라는 생각이 계속 막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런 전략을 쓰셨던 거였군요. 이제야 좀 알았습니다. 그러면 저희 1장은 오늘 가볍게 여기까지 네 분의 대통령 사례를 살펴보는 걸로 하고 다음에는 이제 남은 장을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마무리 멘트 해주실 거 있으실까요? 네. 어쨌든 여기 이 파워 게임의 법칙, 이 뭐 파워 플레이어 이 책은 소설보다 재미있는 정치 승부사들의 게임 전략 그 말 그대로입니다. 지금 소설보다 재밌고요. 딕 모리스라고 하는 신 마키아벨리스트의 이 책, 네, 정말 한번 꼭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2장부터 이제 6장의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